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 질서는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브레턴 우즈 체제가 시작이 되는데, 핵심은 일단 미국이 세계 초인류 강대국이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미국 달러를 금 1온스를 아마 35달러에 묶었나? 예, 그런 식으로 금태안을 달러화 기준으로 하게 되고 전 세계 화폐를 달러화와 연동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완전히 세계 경제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브레턴 우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역 장벽 철폐라든지 자유무역 기조를 확립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어떤 주도권에 있어서 유럽이 완전히 전체가 폐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주장을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 그리고 웬만한 유럽 국가들은 다 미국의 지금 채무국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 주도로 이 어떤 경제 시스템을 재구축하게 됩니다. 전후에. 그 중에는 브레튼 우즈 체제를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무역을 위해서 세계 경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국제기구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국제통화기금. 이건 이제 외환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 IMF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런 특히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식민지 수탈에 시달린 제3세계 진영이든 그런 국가들에게 경제적 발전을 위한 원조, 차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국제개발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을 만들고요. 그리고 자유무역을 위해서 국가 간의 무역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가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국제기구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이 브레턴 우즈 체제였고요. 특히 국제통화기금과 관련된 곳에서 세계 통화를 위해서 물론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하지만 그거 외에도 SDR이라는 특별 인출권을 통해서 외환의 한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이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IMF와 IBRD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IMF는 기본적으로 IMF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들이 금 또는 달러, 그러니까 달러하고 미국 돈은 이게 연동이 되는 거예요. 금 1온스당 35달러라는 기준으로 그 기준 금액에서 자국의 화폐를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금태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IMF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부금을 내고, 그 기부금을 쌓아서 일종의 풀로 가지고 있다가 그 국가의 위기가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떤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동아리 이 어떻게 보면 IMF가 어떻게 보면 이 여러 회원국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 위기를 IMF가 하나의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죠. 특히 90년대 말, 96년 이때 이제 한국의 경우에도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IMF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고, IMF가 빌려준 돈을 바탕으로 급한 불을 끄면서 IMF의 요구대로 그 이후에 산업구조조정이라든지 하는 경제의 어떤 투명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죠. IBRD는 여러 가지 저개발국, 경제개발도상국들의 어떤 자금을 지원을 해서 이런 어떤 저개발국이 산업을 일으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IBRD입니다. 자, 그리고 가트가 있는데, 가트는 이게 기구라기보다는 하나의 협정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1947년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그 협정이었는데, 이것이 일종의 세계 무역의 프로토콜, 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무역을 하게 되는데,
물론 가트 자체가 공업국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목소리가 강해가지고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조직인 UN 무역개발위원회 웅크타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가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자유무역화를 추구를 하고요. 물론 거기에 예외를 적용받는 국가, 예외를 적용받기 위한 품목,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무역 자유화를 하기 위해서 최외국 대우 규정을 두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세 장벽을 허물고 관세 인하를 통해서 국제 무역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그리고 이 가트 같은 것들이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 체계라고 한다면 개별 국가들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어떤 지역 무역 협정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RTA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건 쉽게 말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같이 이 무역 협정을 맺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 뭐 세 나라 이런 식으로 국소적으로 지역적으로 무역 협정을 맺는 것을 이제 RTA라고 합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FTA죠. 자유 무역 협정. 이 프리 트레이드 아레아 혹은 어그리먼트. FTA, 한국의 FTA는 어그리먼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무관세 장벽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베네룩스 관세 동맹 이런 것들이 있고, 나중에 유러피언 유니언의 그 전신이 되는 유럽 경제 공동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가트는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앞서 단서를 달면서 설명한 게, 이게 국제기구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으로서 협정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것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무역과 관련된 여러 규율들을 만들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됐던 것이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는 우루과이 라운드였고, 그 우루과이 라운드가 일종의 국제 무역을 관련된 8차 회의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서 합의된 사안에 따라서 WTO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WTO는 그 새로운 국제 무역을 질서를 관할하기 위한 기구로서 상품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어떤 무역물과 관련된 것들, 아니면 서비스,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을 다 논의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트나 WTO나 모두 다 동일하게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화 혹은 각국의 WTO 회원국들의 어떤 무역 자유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WTO는 기존의 가트와 달랐던 여러 가지 장점 중에 분쟁 해결을 위한 기구들을 둬서 어떤 그 회원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술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1995년에 발족을 했고요. 2000년에 중국이, 2011년에 러시아가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고, 이 오늘날 WTO 회원국은 한 150개 이상의 국가가 WTO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WTO를 설명을 드릴 때 지역 무역 협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지역 무역 협정은 당연히 유럽 통합, 유로죠. 이 경제 통합의 뭐 단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뭐 경제 통합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제 통합로 수업을 들게 되면 거기서 더 자세하게 다룰 내용들이고요. 유럽 통합에 있어서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두 번씩이나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을 경험하고 나서 더 이상 싸울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공존을 해야겠다는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그 알자스 로렌 지역에서 나오는 그 자원들을 배분하기도 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키워오다가 1992년에 마스트리흐트 조약으로 유럽 통합, 유로피언 유니언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화폐 동맹을 맺어서 단일 통화를 도입하자라고 노력을 했고,
물론 모든 나라들이 참여한 건 아닙니다.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아예 참여하지 않았는데 1999년에 유럽연합의 회원국 11개국이 단일 통화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국은행 발행권이 아닌 별개의 통화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11개 국가, 지금 오늘날은 이거보다 훨씬 숫자가 많죠.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는 화폐로 유통을 시킨다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경제 통합하고는 다른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역무역협정은 사실 뭐 가까운 유럽연합처럼 지리적으로 가까운 붙어있는 나라들이 어떤 경제적인 관세 장벽을 허물고 경제 통합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FTA라는 형태를 통해서 확산이 되고 있고요. 한국은 한칠레 FTA를 바탕으로 시작을 해서 왜냐하면 대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관세이나 관세 부담이 없어진 물품들을 상대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을 하고 있고, 뭐 40개국, 50개국 그 이상의 국가들하고도 FTA를 체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각 개별 국가하고의 FTA를 넘어서서 어떤 새로운 체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날 메가 FTA, 여러 국가들이 한 나라와 한 나라 사이에서 FTA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FTA로 이제 그 논의가 바뀌어 나가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CPTPP 뭐 이런 것도 있고 RCEP도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IPEF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IPEF는 조금 FTA하고 성격이 달라요. FTA나 RCEP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관세를 낮추고 무역 자유화를 하는 그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IPEF는 뭐 한국이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지만, 관세를 떨어뜨려서 무역 자유화를 하는 방향보다는 IPEF는 뭐 어떤 특정한 첨단 산업이라든지 공급망이라든지 뭐 식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장을 마련하고, 그 장에 뭐 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링에 들어오는 국가 뭐 경제 주체하고의 어떤 협력,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메가 FTA나 IPEF의 그 설립과 창설과 이런 것들, 그리고 참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어떤 것들이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개선 방향이 될 수도 있는지는 향후에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팔로우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경제 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내용은 PC와 인터넷의 발달에 기술 발달적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FTA나 이런 것들은 뭐 FTA의 활용이나 경제 통합론 이런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업 내용을 배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게 되고, 경제 통합 같은, 그러니까 오늘날의 경제적 패러다임 변화에서 주지해 볼 만한 사실은 FTA 확산, 뭐 지역무역 협정의 확산 이런 부분도 있지만 PC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어떤 기술의 발달, 통신의 발달도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1976년에 스티브 잡스가 개인용 컴퓨터를 조립을 하고 PC 시대의 시작이 됐고요. IBM 공용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IBM도 끼어들어서 경쟁을 했고요. 이렇게 그 개인용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사업,
또 각광을 받게 됩니다. 원래 인터넷은 미 국방부가 그들의 어떤 인트라넷용으로 하려고 만든 것이긴 합니다만,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발전하고 하게 됨으로 인해서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행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뭐 유명한 사람이죠. 이미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발표하는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젊은 시절에 만들었던 애플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뭐 영원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빌 게이츠 회장이 설립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 체제를 만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IT 혁신을 통해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어떤 큰 흐름을 바꾸고 제공을 하고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물류산업과 관련된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은 이게 내용의 어떤 시간 자체는 짧지만 내용이 조금 바뀌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업 내용을 조금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